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의 고를 쓰신 이 조병인 경청문화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니까요, 이 역사를 편식하는 민족은 현재가 산만하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과 관련해서는 이 어떤 역사의 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 세종에 관해서 저술된 문헌들이라든지 세종에 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들을 들어보니까 세종이 대단히 뭐 훌륭하신 분이면 틀림없는데 어쩌면 천편일률적으로 세종의 그 위대한 면, 훌륭한 업적, 찬란한 어떤 그런 성취 이런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조명이 되고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세종이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시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고통이라든지 또 나가서 고민 이런 것들을 별로 조명한 사람이 없어서 역사의 어떤 이야기가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좀 한편으로 이렇게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그 상들을 이야기할 때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면들이 좀 부자연스럽고 어딘가 한 구석이 이렇게 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세종 대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병인 박사님이 쓰신 책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이 600년 전에 조선이 명나라라고 하는 조선 동북아시아 맹주에 대한 사대를 한 그 사실이 지금까지는 별로 이제 조명이 안 돼서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당한 저는 범죄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갈등 상황이 있으면은 누가 어느 쪽이 피해자건 어느 쪽이 가해자인지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정말 괴롭힘을 당한 것이고 수탈을 당한 건데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실을 가지고 마치 어떤 좀 얼간이 같이 이제 바보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서 그건 아니지 않은가. 예. 그 시대에 있어서 사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일한 생존 전략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략적 사대 어떤 전쟁을 피하고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인데 그것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르게 조명이 되지 않았나. 예.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쭉 훑어보니까요. 네. 세종이나 조선 왕조의 중국에 대한 사대는 전략적 사대가 아니라 이거는 맹목적 사대 내지는 이념적 사대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대도 결국에는 전략적 사대, 전술적 사대, 이념적 사대, 맹목적 사대도 어떤 가치 체계상의 사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용하신 그런 세종 대왕의 말씀을 보니까요. 근데 사대를 하려면 마땅히 성심껏 하여야 할 거다. 그리고 우리 조선은 고려와 달리 개국 이래로 명나라를 성심껏 받들어서 황제들이,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후하게 대하였다. 이거는 이 전략적 사대라기보다는 좀 뭔가 이념적 사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유교라는 틀 안에서의 이념적 사대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교도 이제 있겠지만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성리학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할 때도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넘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것도 결국 이제 성리학적인 그런 이념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교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듯이 그 당시에 성리학
또 어떤 유교, 유학 이런 데 있어서의 그 사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임금으로서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럴 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발적 사대다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자발적 사대라는 것도 결국은 전략적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맹목적이라는 말에는 조금 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뭐 이념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예. 부분이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의 전반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명나라 측에서 이제 화자, 그러니까 그 10대 그 청소년 이제 어린 거세까지 해가면서 미녀, 하녀, 요리사, 여가수를 요청을 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세종 1년에서 16년까지 대충 화자 66명, 미녀 13명, 요리사 42명, 여자 가수 8명, 하녀 16명. 결국에 그래서 다 합치면은 14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조선의 그런 그 인력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145명. 268명으로 가면 아까 세종 전에 공양왕 하여튼 뭐그 고려 때하고 그 초기부터 태종 빼고요. 그 빼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 1년에서 16년까지만 보니까 145명이 그렇죠. 됩니다. 거기만 치면. 예. 근데 140명이라는 게 이게 적은 숫자냐? 예.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 범죄 사건을 이야기할 때 살인을 한 사람, 그걸 이제 사형이라는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의 어떤 그 크기를 이 전 우주보다도 더 크고 그래서 거기서 140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뭐 하나하나를 그렇게 우주에 비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결코 작은 게 아니고요. 또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낸 부모들을 형제들이 친척들이 그 슬퍼하고 정말 애통해하고 이걸 생각하면 엄청나죠. 한 처녀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딸려 있겠습니까? 처가, 외가, 본가, 사촌 뭐 그래서 그렇게 작은 인원은 아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연못에 이제 돌을 던지면은 얘는 장난이지만은 개구리한테는 이제 목숨이 걸린 문제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명나라에서 이제 그 처녀를 뭐 요구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10대 그냥 잡혀가지 않으려고 이제 결혼을 막 시키고 10대 조혼의 풍습이 생기고 뭐 그냥 아주 온 나라가 그렇습니다. 뒤집어졌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보니까 말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3년에서 32년까지 이제 그 책에 나온 걸 보니까요, 2만 2천 피를 갖다 세종 때만 그렇고 소는 이제 6천 두. 그리고 이제 또 매와 뭐 스라소니. 스라소니. 근데 또 매도 이게 84마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그야말로 좀 과장하면 온 나라가 뒤집어진 것 같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걸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 소, 매. 거기 84마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명나라 황제가 내보내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예물을 보내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물을 보내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잡은 마리수 한 3년, 2년 반 정도 기간에 잡은 마리수가 이제 그것이고 사신들이 왔다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수시로 여기서 진흥사들이 이제 갖고 들어갈 때 보면 뭐 30마리, 20마리 뭐 계속 갖고 들어가죠. 그걸 합치면 제가 합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수백 마리가 이제 보내진 거죠. 세종의 제1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것도 이제 또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체포군 군대 의사들을 보내 가지고 150명씩, 400명씩 이걸 또 잡아가고 예. 그거보다 훨씬 많은 마리수의 매를 보낸 거죠. 예. 이 세종대왕 어떻게 보면 오부작인데요. 이 네, 조규 네. 박사님의 네. 세종대왕 오부작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가 앞으로 이제, 세종 네. 중에 600주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맞아서 이제 조 박사님께서 이제 세종대왕 오부작을 네. 이게 첫 권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영토 국방 예. 그리고 이제 쭉 나가게 되 인으로 이제 네. 공자님 말씀하신 인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그 조선 명나라 관계를 다루셨는데 그 세종실록 중에서 외교 문제가 걸린 부분은 전체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를 이제 실록에 실린 뭐 기사의 길이로 이제 건수 길이 이렇게 따지면 외교라는 게 이제 명나라를 상대로 한 4대 부분이 있고 여진족과 일본 그리고 플러스 또 이제 저쪽 뭐 오키나와 유구국이라서 이런 데까지 이제 있는데 글쎄요 기록으로 따지면 한 20% 안팎? 예. 그렇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면에 있어서는 나라라는 게 이게 어떤 존립 자체가 이제 안 되면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50% 이상, 예. 60% 이상 예. 그런 비중을 가지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때는 이제 외교보다는 이제 4대 외교, 이제 4대를 하는 문제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일국의 군안과 네. 최고의 이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같으면은 그냥 말단 실무자들이 해야 될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사신들에게 뇌물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가죽 옷을 뭐 이렇게 네, 주는 문제 네.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그래도 이렇게 외교나 뭐 국제관계를 할 때 뭔가 좀 폼나는 일을 하는데 그 세종대왕께서 친히 또 최고의 또 엘리트 당시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들인 이 사대부 대신들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독자로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신들이 황제의 뜻을 갖고 와서 네. 그것이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서 천자의 사신. 그러니까 사신들이 와서 문서든 말이든 이렇게 전하는 것들은 곧 황제의 이제 뜻이니까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어떤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임금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가닥을 잡아줘야지. 근데 임금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경험 많은 이제 대신들, 황희, 맹사성 뭐 이런 정승들은 30살 이상 연장자들, 백전노장들이니까 뭐 호조도 그렇고 항상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방향이 이제 정해지면 그리고 이 사신들이 와가지고 상대를 계속 여기 최소한 지신사라든지 정승들을 상대로 하고 수시로 이제 대고를 찾아가서 임금하고 경혈을 해서 연애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일들까지 교통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책에 보니까요, 네. 황제의 구두 요청이 있고, 이게 선유라고. 예, 그렇죠. 예, 그게 있고 또 칙서. 예, 그 직소 문서화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게 그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구두를 뭘 전하는데. 이게 그 사신이 이제 호가호위하는 건지 황제가 실제로 물 좀 달라 그런 건지 요청 뭐 요구를 한 건지 이건 전혀 아리까리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이제 임금으로서도 아마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였을 겁니다. 이게 정말 황제가
이거를 요구한 건가? 아니면 사신들이 중간에서 황제한테 보고를 해도 적당히 했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와서 자기가 뭐 슬쩍 황제 뜻이냐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것인가? 특히 이제 물품들을 이제 챙겨가는 것은 명백하게 사신들이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농간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황제의 기획까지 들어가서 칙서에 없는 거는 절대 주지 마라. 그러니까 또 칙서에 없다고 해서 정말 주지 않는 게 맞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되는 거냐?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뭔가 이게 혼란을 겪는 대신들은 또 줘야 된다, 주면 안 된다, 원칙을 지키자, 막 또 의논들이 갈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주병인 박사님이 일종의 그 가설로 제시한 게 세종의 건강 악화가 된 게 그 사신들이 그 세종 제위 기간 동안 32년 동안 36번 왔는데 네. 올 때마다 이제 이 세종은 지국정성으로 이제 사신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현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 신하들과 밤낮으로 네. 토론하는 바람에 건강이 아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토론하느라고라기보다는 이제 그 주문 요구 사항들을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 아까 말씀처럼 이게 진짜 황제의 뜻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또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요구가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덕제 때 사신으로 나오는 이제 창성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윤봉이라는 사람이 뭐 7번 8번씩 나와서 엄청나게 애를 먹이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윤봉이 내놓는 그 이렇게 소위 진원품 목록을 보게 되면 뭐 처녀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저히 뭐 조달할 수 없는 확보할 수 없는 석등잔이라는 게 나오죠. 석등잔. 그게 아마 제가 실물을 못 봤지만은 이렇게 밤이 되면 그 형광물질처럼 저절로 이렇게 빛을 발해서 중국의 사신들이 올 때마다 그거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등잔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희귀한 것이 돼가지고 구하려면 굉장히 애를 먹는데 뭐 끊임없이 이제 그런 걸 내놓으라 그래서 안 주면 막 또 행패를 부리고 김만이라는 사신이 와가지고 그거 안 준다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 어떤 사람은 우리 군대에서 쓰는 이제 화포를 달라 윤봉이 그러죠. 가다가 저 동팔참을 지나는데 호랭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때 호랭이 나타나면 좀 쓰게 화포를 달라. 그래서 세종이 이거 군대의 기밀이잖아요. 무기에 관련된 거 신무기니까. 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주게 되고 어떤 때는 임금 보고 가다가 이제 야외 이렇게 치는 포장 같은 거 체안 천막이라 그러나요? 아이고 뭐 실무자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임금께서 지시해갖고 주라 그러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한없이 외교상 결례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참 무례하고 불경이 그런 건데 그걸 당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그거 뭐 엄청난 스트레스고 그래서 보통 세종의 건강이 20대 때부터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풍질이 있었고 또 뭐 당뇨가 있었고 거기서 합병증 눈이 나빠지고 또 책을 많이 봐서 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물론 맞습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런 그 명나라 황제 내지는 사신들의 요구를 요게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신하들 중에 뭐 매 같은 것도 왜 보내십니까? 막 따지는 신하도 있고 처녀들도 고약해 같은 사람은 말이야 거기서 14살 뭐 미만 보내야 된다고 꼭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막 또 따지고 들고 그런 부처의 그 사리 같은 거 보낼 때도 그거 좀 말이야 좀 숨기고 보냅시다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과정에서 그 신하들이 모르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원인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조선 왕조의 그 군주정은 전쟁 군주정이 아니라 일종의 토론 군주정이라서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하고 이제 세종대왕하고 이렇게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TV 드라마에 나오는 이 조선왕조는 이 그야말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렇게 무슨 이 영모에 뭐 걸려가지고 뭐 죽고 그러는데 그렇죠. 적어도 세종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토론이 그야말로 살아있고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또 사실은 제가 그 대목 때문에 이제 세종을 공부하게 된 거죠. 예, 예. 범죄학 공부하다가 그 중에도 이제 폭력 갈등이라는 게 보니까 아주 사소한 그런 그 말 실수, 자존심을 이제 건드리고 자기는 농담이라고 한 거지만 듣는 쪽에서 아주 굴욕적이라고 느껴서 순간적으로 이제 이게 분노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 폭력과 갈등의 예방은 이거는 소통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소통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청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 누가 경청을 제일 잘했지 보니까 세종인 겁니다. 그래서 세종의 경청을 어떻게 했지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세종식 경청이라는 걸 냈는데 참 놀란 게 그거죠. 예. 이 리더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야 무슨 얘기든지 해. 내 방문은 열려 있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와가지고 사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론을 펼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버릇없는 태도라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은근히 미워한다든지 이런 게 보통인데 세종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두둔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대신들이 막 나무라고 비난을 하면 도리어 나서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제 벌을 주게 되고 절대로 언로가 막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노선주의를 끝까지 지켜가는 그 세종의 모습이 정말 훌륭해 보였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종의 그 세종대왕은 정직 결벽증이 있다고 책에서 표현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정직 결벽증이라는 게 어떤 리더로서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는 이제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과장도 하고 좀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책에 소개된 세종대왕의 모습은 굉장히 그 영어로 치면은 그야말로 honesty is best policy를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뭐 제가 정직결벽증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뭐 이렇게 적당한 용어 그 이상 뭐 생각이 안 썼습니다만 이 근본적으로 바탕이 아주 정직하고 뭔가 거짓말을 하려면 뭐 알레르기 같은 걸 느끼는지 그런 분이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는 거짓말을 하죠. 세종도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을 그 윤봉이 와가지고 밀지를 전했을 때도 한동안 그거를 대신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하지 못해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사신들 간에 와가지고 그 어떤 친구는 그 사신 대표가 무서워가지고 뇌물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이럴 때 그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뒤에 가서 이렇게 줘가지고 받도록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종의 어떤 트릭 같은 걸 쓰죠. 예. 그러니 그런 것이 꼭 선의의 어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때만 해도 이런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혀 없는 때니까 그 사신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정보원들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통해 정보를 명나라의 정보를 얻고 또 우리 쪽 얘기를 가서 좀 좋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또 활용하는 그런 면에서 세종도 거짓말 했지만 그 자체가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책 중에서 재미있거나 우리가 이 어떤 그 굉장한 이 주목해야 될 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중국이 이제 불교 유물을 약하게 그리고 또 이제 이 참불가 그런 걸 보내가지고 또 이제 또 그 중국에 망명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고자질하는 그 우리 승려도 나왔고 또 이제 사신으로 와서 온갖 행패를 부린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때 이제 거세돼 가지고 이제 황간으로 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복수하는 재미있는 흥미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독자들께 강조하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역사는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뭐 그것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특히 이제 세종의 경우는 유난히도 칭찬일변도 찬양 일색.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세종이 마치 어떤 이제 신처럼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세계를 살다가 간 그런 문화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세종의 어떤 위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훌륭한 업적 성취 위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도리어 진짜로 그 세종의 업적들이 보다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려진다.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험악한 가시밭길을 헤치고 그와 같은 성과를 냈는가를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세종을 이 제 책을 통해서 불교에서 쓰는 용어 인욕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 특히 그 세종이 정말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 이렇게 좀 못하겠어 당장 때려치고 싶을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오로지 나라와 백성의 안전 평화를 위해서 혼자 그걸 다 감내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세종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또 저자로서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대단히 고맙습니다.